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지난주 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연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이슈 체크들 오늘도 저희가 장 전에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하락장, 이제는 매도세가 거의 끝나갔다라는 안도감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종목들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s still to be seen whether BTC will experience price decline similar to 2013 and 2017. 하지만 여전히 2017년과 2013년도에 나와졌던 약세장처럼 이번의 약세장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다시 9천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1조 달러를 밀고 내려온 이후에는 8천억 원에서 9천억 사이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어제 대비 4% 넘게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도 다시 음봉을 펴내면서 1.02% 올라갔고요.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2만 불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바이낸스 CEO인 장펑자오는 향후 2년 동안 이 2만 불대 가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하락했던 비트코인인 만큼 다시 상승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수개월, 또 많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people would happy with current $20K value 4 years ago. 4년 전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의 2만 불이라는 가격이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기쁨을 주는 가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나는 정상 범주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거래 물량이 현재 42개월 최저치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체 유동성의 9%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6월에는 이 수치가 15% 정도 수준이기도 했죠.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없다는 건 결국 개인들이 콜드 월렛과 같은 개인 지갑으로 자신의 자산을 옮겼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도량 또 매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어 2위에 있는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7.32% 오르면서 1위인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주 대비도 3.62% 오르면서 어제 11,000달러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1,100불 선 안까지 안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수익 상태인 이더리움의 주소수가 19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작년 한때 이더리움의 수익 지갑 구조수가 약 90% 이상을 넘기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통해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50%대를 기록하면서 반 이상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위와 4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5위에는 BNB, 6위에는 바이낸스 USD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7위에 카르다노 에이다 있습니다. 이 바질 하드포크가 연기됐다는 소식에도 전일 대비 3.3% 오르면서 0.4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 전일 대비 2.74% 올라줬습니다. 최근 리플이 캐나다에 새로운 사무처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토론토 사무처 설립이 리플의 입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또 리플 측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채용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 0.33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주 대비도 5%대 이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솔라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솔라나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냈죠. 바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웹3 핸드폰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웹3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이름은 사가라고 정해졌다고 하고요.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시중 핸드폰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가 유동적이지 못하다고 전하면서 이 웹3를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폰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The best solution for this is having the actual wallet built in your phone.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 핸드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핸드폰 안에는 웹3 프로그램용 솔라나 모바일 스택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출시가는 현재 $1,000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3년부터 배송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블록체인에 특화된 휴대폰 출시 소식에 이 업계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전일 대비 8.11% 오르면서 현재 $37 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어제 오늘 큰 급등세를 보여줬던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틱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무려 40% 가까이, 또 최근 며칠 동안은 2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매틱을 둘러싸고 여러 호재들이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폴리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ID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폴리곤 다우에 적용을 시키면서 폴리곤의 가격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틱의 가격 급등, 다양한 이유들이 더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체인 탄소 마켓인 클라이다 마우와 파트너십도 체결하면서 또 좋은 가격적인 호재로 이어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매틱, 폴리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NFT 출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인 NHL이 이 매틱을 기반으로 한 NFT를 출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NHL은 2020에서 23 시즌 동안 진행되는 이 선수들의 사진과 영상을 폴리곤 기반의 NFT에 담아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 폴리곤 매틱을 통한 NFT 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벤틀리인데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208개의 NFT를 매틱을 기반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9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208개를 발행하는 이유는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스피드 시속이 208마일인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팬층을 거느리는 벤틀리인 만큼 벤틀리 NFT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픈 소식입니다. 최근 스테픈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 뭘로 보이시나요? 이 핑크색 선은 원숭이 같은 그림으로 보이고요. 이 하늘색 라인은 이 스테픈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니커, 운동화 모양으로 보이죠. 이 두 개의 그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말 그대로 이 NFT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는 BAYC의 원숭이가 아닐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스태프는 Ready to Ape in, 에이프를 받아줄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7월 1일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무브투원 프로젝트인 스테픈과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는 BAYC의 협업 소식에 누리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여전히 약세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이 유동성 문제로 파업 위기에 놓인 기업들도 있고요.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런 구제 금융을 해주겠다라고 나선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바이낸스의 CEO인 장펌자오는 어려운 암호화폐 업계를 위해서 직접 구제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는 없고 실적이 좋고 또 경영 개발진들이 확실하고 비전이 뚜렷한 암호화폐 업체들을 선정해서 직접 구제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또 얼마 전에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도 1조 원 달러에 달하는 그 규모의 금액을 여러 업체에 전달하면서 업계 구원투수로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산업과는 달리 구제금융을 지원해줄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들을 통한 구제금융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어려워도 안에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이슈와 함께 글로벌 이슈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0.64% 그리고 S&P 500 지수는 0.95%, 나스닥 지수는 1.62% 오르면서 상승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버니 씨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내용 함께 보시죠. Let's step back for a minute. We're in the middle of this noise where we see the market declining. All we listen to is negative expectations of future price changes and the Fed's tightening and we're going into a recession and all that. Let's go back and look really big picture over the course of time. Remember, like a long time ago, I talked about how demographics really drive the market more than anything else. And that's the number of people basically between, say, 35 and 59 years old. That group of people, if we have a high enough percentage of our population in that group of people, those are the people that are basically building wealth and creating wealth and investing it in the markets because they have so much wealth, and that drives stock prices. So what are we in right now? Are we just in a cyclical bear market, in a secular bull market, which is what I think, and not a secular bear market? So when we think about this, let's go back and look at 1929 through World War II. The market basically traded sideways. It had a big sell-off and then traded sideways for about 20 years. And then from there, we had a 20-year rally from 1950 up to 1969. And we averaged about 11.5% a year during that period of time. Yes, there were good buying opportunities, 1932, 1942, once we realized that that we were probably going to win the war at some point in time, World War II. But there were good buying opportunities. But then we went into a secular bull market. From 1969 to 1982, we traded flat again. And we had buying opportunities, yes. And then we rallied for another 1982 to basically 2000, another 19 years where we averaged 15.5% a year. Then we had the dot-com bubble. We rallied back up to the highs, and then we had the mortgage crisis in 2008. And then once we took out those highs, we've been averaging 15%, just like we had right here. But we've only done that for about 10 years. So I think we've got another 8 years, and I've talked about this before. The demographics line up where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at window for the United States is significantly high enough that we should continue to see it reflected in higher stock prices over the course of an 8-year window from here. And that would make 19 years total, very similar. So the demographics here were terrible. Okay, and World War II didn't help. Then we had the baby boomers, okay, and baby boomers are generated by people that are 30, 35, 38 years old, that sort of thing. And then we had a period that was flat where also the demographics didn't favor us again, and probably because of we lost some people during the Vietnam War towards the late 60s, that sort of thing. And then we start to go back up again. And our demographics faded for a little bit, but they've picked up again. And that's all the millennials are getting into that age group that's now being able to generate significant wealth. So big picture, I still think that we're in a secular bull market that has more time to go because the demographics are strong and technology is advancing at such a fast level. Right here, we've got all this exposure in terms of improved technology, the iPhones, the networking, all that sort of thing. Right here, we had the laptop computer.
so everybody could have a laptop. Back here, we had the beginning of the computer industry. So all of these things have all had technology associated with them. And I think that's what we're going to see again this time. So that's the big picture. So one other way that we want to start to look at the market also is look at sectors, okay? So we've got the energy sector doing better, we've got the utility sector doing better, we've got the consumer staples sector doing better. In other words, people are buying basic foods, basic goods, that sort of thing. But the discretionary sector's not doing well, the technology sector's not doing well, and the communications sector's not doing well. So when we take a look at this chart this is the stocks on top, the S&P 500, and on the bottom is the XLY over XLP. So this is consumer discretionary over consumer staples. And we can see that as that has stayed above 2.4 to 1, this market has gone up. Now, we have sell-offs in here, and we had a sell-off here, and once we stop going down, right around here, the market basically stops going down. Okay, and then once we start to turn up, even though we're not positive yet, the market has started to identify that. So what I'm looking for right now, and we've seen that this has been a significant genesis for our move down. I want to see that ratio start to turn. If that ratio starts to turn, those are signs that the sectors that drive the market substantially higher are starting to overwhelm the sectors that are more defensive. And so when we look at all the sectors here, remember I said energy, utilities, consumer staples, over the last 3 months, just over the last 3 months, those are the best returning sectors. And the worst returning sectors are technology, communication services, and consumer discretionary. And this is the XLY, and this is the XLP right in there. And we've looked at that ratio. We need these things to flip for the market to start to really do better. And I'm watching. I think we're starting to see some signs of some of this now, because the high growth stocks that we've talked about that have underperformed so poorly, are not really going down lately. We're seeing stuff going down that's different. We're seeing Target going down. We're seeing Walmart going down. We're seeing the banking stocks going down after having rallied in the early part of the first quarter. We're seeing the energy stocks, which were doing so great, starting to turn over. Now, we talked about Target, so consumer staples, some of these stocks are going down. So what we saw was an unbelievable rally in Target, okay, from the bottom of the market in COVID all the way up. Then we had this big sell-off into late January, and then the market starts to go back up again. So we went from almost 180 to almost 250, which is a pretty significant move. People were able to be in these stocks while the market was basically going down. It's one thing for the market to go down and these stocks to not go down as much, maybe trade flat, but for them to continue to go higher is kind of an oxymoron. If we're really having a big sell-off in the market, an identification of some type of a short-term bear market, you cannot hide in other sectors of the market and be able to get great returns. That just doesn't work. And so what happened is this week we had Target go down. They reported poorer earnings than we thought, and they took that stock down fairly significantly over the course of a basically 2-week period, where we went from almost $240 to almost $150. Now, I want to go back. We've looked at this before. So smart people. Warren Buffett's a smart person. People that have been successful over time. Buy stocks in terms of periods of manic desperation. Okay, when people are trying to get out, they're buying. He purchased $52 billion worth of stock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80% of that, $41 billion, was done basically at the bottom of the market. That's a smart person. When the market sells off and it looks terrible, and we see all these new lows, making significant new lows, and we see everybody concerned about the Fed, Warren Buffett is
buying these stocks in here. He didn't buy stocks last year as we were going higher, and he was underperforming the stock market. Well, if we don't look at it over a 30-day, 60-day, 180-day window, Warren Buffett does great, and he does it because he does things like this. When Goldman Sachs had their problems, he basically bought Goldman Sachs at prices that were unbelievable. When Salomon Brothers had their problem, and eventually Citibank bought them, he was able to buy stocks there really great. He buys businesses that are really attractive pricing-wise, that are still good businesses, and a bear market will take those stock prices down.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 시작 전에 고수익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전화로만 연결을 했던 귀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경제TV와는 오후 프로그램 통해서는 인사드렸던 적이 네. 있는데 아침 프로그램은 출연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연예인 보는 기분입니다. 네, 아유, 뭐 네. 말씀을요. 네. 전화로만 늘 연결드렸었는데 또 아침 출연은 처음이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아침에 이제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잘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또 스튜디오에 모시니까 확실히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모신 만큼 좀 좋은 이야기 위주로 하고 싶은데 사실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14포인트 선에 어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려가 큰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좀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 살펴주신다고요? 네, 뭐 최근 시장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이제 긴축 우려감이 시장을 약세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빠른 긴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전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국회 미 의회 이제 하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전날에 상원에 의해서 이제 이틀 연속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는 계속 올해 연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인 0.75% 포인트를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연준의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률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사이트가 패드워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75bp의 인상을 하겠다라는 확률이 전일 보면 95.7%입니다. 그러니까 95.7%면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 아까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 그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둔화나 침체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성장률 자체를 2.9%로 기존보다 한 1.2% 낮췄고요. OECD 같은 경우도 3.0%로 기존보다 1.5% 낮추는 그렇게 계속 이제 최근 들어 하향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7%로 이제 기존 3월 달보다 1.1%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이제 글로벌 증시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아마 국내도 그런 이제 영향이 같이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0.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내수는 좀 부진합니다. 계속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출 관련 쪽 부분에 계속 호전을 보이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6월 달에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로 아마 증가세로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수출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국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런 약세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나요, 대표님?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내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나의 평가가 좀 틀렸고 고용 지표를 좀 믿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좀 국한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과연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바닥을 점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을 좀 준비하고자 지금 2,300선도 코스피 지수는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각에서는 2,000선 가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밴드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증시 여건상 지금 뭐 좋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이제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금 뭐 여러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 예상치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아마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신용 이제 비투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신용이나 주식 담보 대출, 그다음에 또 스탁론 관련돼서 지금 뭐 상당 부분의 이제 자금들이 이제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담보 부족 현상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보통 신용 매물이 이제 많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때는 스탁론이나 그다음에 CFD 관련돼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마 움직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용 잔고 금액이 지금 전전일자로 19조 5천억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이제 지수 때를 기록을 했었던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 잔고가 10조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금 19조 5천억은 상당히 많은 이제 신용 잔고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잔고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줄어야 들어야 아마 바닥권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때는 아마 2250선까지 일단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 그 이제 지수대의 상단이 2250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2000년 8월에서 10월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때 저점이 2250, 그 다음에 고점이 2450의 이제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인 2250선이 아마 일단은 뭐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걸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00포인트대까지도 뭐 불가피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대가 지금 뭐 710대를 이제 1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700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하방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690에서 700포인트 정도가 아마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특별하게 지금 지지선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지수 자체는 아마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월말 월초에 접어들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출렁거림이 좀 심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물가와 고용 관련된 지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6월 말이 지나면 이제 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에
그에 앞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6월 말에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뭐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국내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은 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벌써 또 월말 월초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도 밴드 구간을 유동적으로 설정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님,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약 13년 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심리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면 오히려 더 과장돼서 이 공포가 다가오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워낙 약세인데 네. 이게 뭐 약세된 이유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내 그 과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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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이제 몇 가지 둔화 원인을 본다라고 했는데 대외 여건 악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관련된 수지가 지금 상당 부분 좀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6월 달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적자로 한 70억 달러 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러니까 월 말까지 하면 100억 달러가 넘을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외 주식이나 그다음에 채권 등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그다음에 서학개미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그 이제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외환 수요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부분입니다. 이 달러화 강세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되면 과거에는 상당 부분 그 수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제 좋아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원화 약세가 상당히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입 물가가 이제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된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아마 지금 이제 원화 절하 가능성은 뭐 추가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지금 역전 현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역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되어 있던 해외 투자 자금이 아마 유출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이 30.8%로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환율은 1,320원대까지는 아마 쉽게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악의 경우에 이제 1,350원대까지도 아마 열어놓고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1,300원 이게 참 심리적인 저항선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부담스럽게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좀 돌아올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환율 위주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부담스럽게 오르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선정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마 환율을 미세 조정 수준으로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뭐 본격적인 개입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어떻게 원화 강세를 이제 전환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그 적극적인 개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은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외화가 빠져나가는 걸 좀 막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그거 하기에는 지금 국내 그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개인 대출,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 부분이 네. 상당 부분 지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뭐 부실이 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지금 뭐 쉽게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하나를 해결한다고 다른 하나가 또 움직이면 이게 경제라는 게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정부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모신 만큼 오늘장 작전 좀 제대로 세워볼게요. 금요일장이라 뭔가를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네.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최근 그 지금 이틀 동안 90포인트 넘게 지금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전일자 미국에서 뭐 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 반등의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2 관련된 물량이 계속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에 그 매물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정강후약의 그런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일자 같은 경우 이제 원달러 환율에 좀 더 신경 써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300원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지도 아마 주목돼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흐름은 지수가 좀 약세 국면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임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아마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도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이야기를 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들 오늘은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 변동성 큰 시장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 변동성 요인, 그 요인에서 수급 측면을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신용잔고 규모 같은 경우가 전일 기준으로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19조 6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신용 잔고는 뭐 기존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동일 비슷한 지수대에서 존재했던 뭐 신용의 물량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도 2, 3조 정도의 매도는 더 나올 물량이 있겠고요. 지금 국면에서 저희가 종목을 대응할 때는 새롭게 접근하는 종목을 예로 들면은 보유보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게 나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중의 변동성 같은 경우도 3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통상 이러한 흐름이 하루 기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락이 나올 때도 이 변동폭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에 저희가 무작정 지금 구간에서 신용 물량이 먼저 나왔고, 여기부터는 절대적인 지수 레벨로 봤을 때 많이 하락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종목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약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에서 이게
매도세가 고점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 첫 번째 이슈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슈와 더불어서 포착할 만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이렌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그 전자담배 사업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는데요. 원래 본업은 휴대폰용 케이스 사업을 영위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 전자담배 사업 같은 경우가 그 KT&G 쪽의 확장 그리고 해외의 다른 고객사 쪽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부각이 되었고요. 이렌텍이 생산 중인 릴솔id 2.0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특허 논란과 관련해서 전자담배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방식 자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특허 논란 부분과는 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해당되지는 않겠고요.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성장 요인이라든지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주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 현재 본업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 요인을 통해서 지금 실적을 대입해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해 있는지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17,000원 초반대에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저희가 들고 중장기 쪽으로 투자한다 이런 개념보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 따라서 종목 같은 경우도 하루에도 5% 이상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종목들을 바탕으로 좀 가격대에서 매매 접근 그리고 이 매매 접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익이 나는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손실 같은 경우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 매매에 진입을 했을 때 손절의 기준은 한 3% 정도 기준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찾아본 오늘의 종목 이렌텍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 접근이 가격적으로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접근 가격은 17,000원대 초반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짧게 가격 구간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업종이라 이야기를 좀 해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 체크를 해볼까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위, 3위를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 그 흐름보다는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수의 하락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비록 주도 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추격 접근은 금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주가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양극재 업종 같은 경우도 이거를 사서 지금 들고 가고 이 개념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매매 관점으로도 현재 시가총액 상이기 때문에 이 변동의 구간을 저희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소재 관련된 종목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이 좀 떠오릅니다만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전일 첫 조정세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종가 같은 경우가 저가의 형태로 마감이 되면서 아무래도 다음날 주가에 대한 부진의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주식 소각과 관련된 공시를 했습니다. 주식 소각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면서 주주 측면에서 주가 부양 이 측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하나의 회사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외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동일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전일 종가 기준, 그러니까 시간 외의 가격은 노내려하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렌트가 동일하게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냐면 시장이 장중에도 한 3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주는 걸 저희가 어제 봐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을 확인하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천천히 담아가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아직은 이제 종목을 공격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즉 공격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에 내에 한 번에 담을 때 비중을 30-40% 이 정도로 담아가는 그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와야 할 매도 물량이나 그런 게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점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 오늘 봐주신 특징적인 종목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장 작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을 좀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장 좀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증시도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강해도 우리나라 시장 오늘 초반에는 반대 매매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장중의 변동성에 대한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신용에 대한 잔고, 외국인의 매수의 턴 여부 그 측면이 있겠고요. 좀 더 시장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가는 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작전 이렇게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장중 전략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